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 말에 대해서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발언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른 분입니다.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랑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시고 제가 알기로 그리고 느끼기로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번잡한 거 싫어하고 구질구질한 거 싫어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가장 번잡하고 구질구질한 정치적 사안 연루가 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일단 본인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건부터 좀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국내 22개 증권사 다 합병에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하나투자증권에서만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 시끄러워질 거를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왜 삼성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반대를 하셨습니까? 시끄러워질 거라는 건 알기는 했죠. 그렇지만 워낙 뻔한 얘기인데 다들 부안내동하거나 아니면은 결탁하는 것 같아서 심통이 나가지고. 심통이 나서? 아, 뻔한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서. 네. 굳이 꼭 나서서 하셨군요. 예. 승질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승질이 못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되짚어보기 위해서 그 이전 사건 하나를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SK와 SK CNC 합병 때. 네. 네. 국민연금은 이제 반대를 했어요. 삼성권과는 반대로. 다르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민연금의 위원회가 반대를 했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 김어준 씨도 잘 아시는 건데, 굳이 저한테. 네. 전문가하면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의 투자본부에서 의결권 전문 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반대를 했고 그 반대 의견을 존중을 해서 국민연금은 그 합병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자문 행사 전문위원은 외부 위원이었죠. 국민연금 바깥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외부 전문가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그러자 소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경우에 굳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었는데 예. SK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을 했고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나 정부도 SK에서 그런 식으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행동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못했다가 예. SK 반대를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갑자기 예상했던 작전이 이제 틀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무리한 짓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SK와 SK CNC 합병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고 하자. 국민연금 내부의 위원인 내부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병이 안 되는 걸 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 루트를 타면 안 되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 같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SK의 경우는 합병이 됐어요. 결국은,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소위 재벌이나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이게 소위 관변 기관이나 아니면은 위원회에서 예. 그렇게 독립성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제 나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부터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 반대 의견을 내셨고 심통이 나서 다들 뻔한데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니요, 심통이 나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통이 나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보고서를
그러니까 보고서를 왜 내지를 않느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저희 리서치 센터의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한테는 얘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보고서를 내고 보고서가 이제 합병 반대로 나가고 나서 대표에서 물러나셨잖아요. 근데 그 물러가는 과정이 압력이 있었다라고 짧게 말씀하셨는데 청문회에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러나는 과정을? 아이고 지나간 얘기 자꾸 물어보셔서 참. 뭐 내고 나서 그거 갖고 뭐 하나그룹에서 시비를 걸고 물러나라는 소리를 하고 했지만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사회를 통해서 임을 하고 주총을 해서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곱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로 이제 언론에 가서 얘네들 봐라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네들도 뒤가 구리니까는 꼬리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까지 하고서는 그만뒀죠. 물러나라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처음에는 경영실장 김춘수 사장이 장충기 삼성 사장으로부터 불평 전화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말을 했는데 약속하지 않으셨고 1차 보고서 이후에 2차 보고서까지 내셨고 거꾸로 예 그래서 김현배 하나생명 부회장이 2차 보고서 때문에 삼성 구조부원이 격앙돼 있다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본인이 법대로 하시라고 네. 이게 제가 아는 전문데 대충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법대로 못했어요. 예, 법대로 못하셨고 그쪽에서도 처음 언론에 알려진 것은 대표님이 네. 우리나라 재벌이 조직폭력배 같은 운영 방식이라고 지난 12월에 청문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론에 화제가 된 것이 어제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이제 일축을 하셨다고 특검에서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왜 정신 나간 발언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합병에 대해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뭐 옳고 그러든 간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대통령의 직무에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자들 모아놓은 데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갖다 직접 하는 걸 보고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전양반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애초에 법의식이 박약해서 이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그냥 술술술 말을 낸다. 그런 저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기속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의 이제 근저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자기나 또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지시를 내려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정신 나간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의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써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들의 그 돈을 관리를 하는 거 관리를 할 때는 최대한 그 맡긴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무슨 다른, 적어도 자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라든가 아니면 투자 행위에 있어서는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뭐 확실히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찬성하라고 시켰어? 안 시켰어? 대답하면 되잖아요. 왜 애매하게 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막상 또 물어보면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올바른 정책 결정이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맡긴 사람 이익을 위해서 일해하는데 왜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을 위해 그 돈을 쓰냐. 뭐 이런 지적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실제 그러면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정할 때 이제 들으신 얘기가 청와대에서 여보세요? 네네 들리십니까? 네,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따져봐야 할 게 그렇다면 네.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아니냐인데 네. 들으신 이야기는 청와대의 뜻이라고 들으셨다면서요? 네. 그게 2015년 7월 10일 날, 투자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의결권 전문위원회에서는 자기들한테 회부하는 걸 하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예.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 4월쯤 지나서 위원 중에 한 명인 중앙대학교의 박창균 교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왜 그랬다고 하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창균 교수가, 청와대 뜻이라고 하네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창균 교수는 근데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았는데, 그러고서 끊었는데 그 이유는 박창균 교수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후배 교수인데, 이 사람이 박근혜 캠프,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경제학자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KDI 출신이고, 그래서 안종범, 문영표, 이런 사람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신원석, 그 당시에 이제 자무부 시장 연구원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금통위원 중에 한 사람인 신인석 박사랑도 친하고, 그런 사이인데, 그 사람이, 청와대 뜻이라네요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게, 꼬치꼬치 물으면 본인도 좀 얘기하기가 곤란하겠다 싶어서 제가 더 이상 묻질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알려진 것에 의하면, 박창균 교수한테 그런 얘기를 전한 사람은 금통위원이었던 신인석 박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흘려들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관계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사안의 결정권자들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청와대가 여기 개입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었다 이렇게 보신 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생각하고 자시고 간에 나는 박창균 교수한테 그렇게 들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었으니까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사실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왜냐하면 어제 발언 관련해서만 제가 여쭤보느라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방송에 주기적으로 나오셔서 가끔 경제 사안도 짚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바쁘십니까? 바쁘진 않은데, 김호준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때 저로서는 별로 하고 싶은 일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네. 이 재벌 총수 구속하거나 법적 처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로 보시기에. 일단은 전자의 지금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신정부 들어서는 것에 따른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저평가 요인이 일부 좀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게요. 네. 아쉽게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든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요 전화 끊고 다시 통화하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이었습니다. 뉴스공장 최고의 인기 코너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아직도. 지난 시간에는 노회찬의 노회찬이라고.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냥 무명 코너로 하겠습니다. 요즘 큰 이슈는 일단 인사 관련이죠. 네네. 예. 인사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자 인준은 정의당은 협조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일단 뭐 위장 전입은 현행 그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예. 예,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뭐 소위 말하는 감점 요인은 돼도 예. 실격 처리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도 보면 운전자 중과실이 11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보면 과태료 처분부터 시작해서 운전면허 정지까지 그렇죠. 또는 면허 취소까지 예. 그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낙연 후보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5대 원칙에 이제 위배된다거나 또는 현행법 위반되는 사실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총리 인준을 갖다가 반대해야 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대통령의 해명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면은 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장 전입이 부동산 뭐 취득이나 혹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감점 요인 정도다.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한 불법 행위 또 뭐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하면요. 그 사는 곳으로 옮기면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신고 안 하면은 3년 이하 내지 1,000만 원 이하 엄청나게 셉니다. 센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출했다. 예. 가출하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안 들어가고 있다. 그 주민등록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하루만 늦어도 위장 전입이 됩니다. 뭐 방송에서 그 보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있죠. 그분들 전부 다 위장 전입이에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산에 가서 그냥 그 산에다 주민등록 하진 않았을 테니까. 주소지가 불일치하면 그거를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가 위장 전입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이제 생활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주소 불일치. 예. 이라면은 그것은 좀 감안해 줘야 된다고 보고 다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제 살지 않는 곳에 산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농지 같은 경우 절대 농사 농지. 짓는 땅은 예. 살지 않으면은 그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투기성 이익을 얻기 위한 거라거나 또는 이제 학교 같은데 예, 뭐 이제 소위 파락군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은 저는 이 부분에 좀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봐야 되는 게 그게 저 국민들이 또 눈높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최근 한 10여 년간 2005년 이제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최근 10여 년간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일반이 가진 인상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예. 그리고 뭐 왜 그 위장 전입을 했냐고 했더니 이제 땅을 사랑해서였던가요? 예. 그런 케이스들이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근데 이번 케이스는 명언이었죠. 땅을 사랑해. 땅을 사랑해서, 예. 땅에 묻어줘 뭐 이런. 예. 그런 케이스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딱 엮여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협조하는 게 맞겠다고 이제 판단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김상조 공정위 후보라든가 이분들을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은 이제 정권 초반에 항상 기싸움의 일환으로도 누군가 한두 명은 꼭 남아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저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 보고요. 그리고 정권 초기니까 좀 봐주자도 전 그런 필요도 없다 봅니다. 예. 냉정하게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인준 안 할 사유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인준을 반대할 이유가 안 되니까 인준을 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장을 거꾸로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떨어뜨리냐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현행법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어떠한 불법적인 뭘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구리에서 예.
구리에 살다가 부인이 저기 지방으로 이렇게 정근 가게 돼가지고 예. 애를 돌보기 힘드니까 이제 구리시에 있는 또 다른 주소지로 친척집으로 친척집으로. 옮겼는데 예. 그걸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게 되니까 아예 부인이 직업을 포기하고 예. 다시 서울로 그 구리로 올라와서 17일 만에 예. 17일 동안 이제 다른 주소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가족이 뭐 서울 어디로 중곡동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살다가 이제 생기는 어떤 가정의 그렇죠. 문제이지. 지방으로 부모님이 이제 직장을 옮겼는데 네. 애는 학교를 계속 다니게 서울에서 다니게 하려고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그렇게 떨어져 사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네. 일이다. 그리고 뭐 네. 대치동에 살다가 강남 대치동에 살다가 이제 그 외국으로 이렇게 그 안식 휴가를 가게 되니까 예. 6개월간 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아파트 그 목동 아파트로 예.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서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편물 좀 수령해 달라. 예, 예. 이러면서 주소지를 옮긴. 예. 그거는 뭐 강남 8학군에서 딴 데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정 전입이라는 단어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봐달라. 그렇죠. 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처음에는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전세권자가 교장이었던 것으로 네네. 드러나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해명으로는 그때는 그 남편이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쉽게 답했나 보다. 근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집의 소유권자가 누군지는 몰랐고 뭐 학교의 은사를 통해서 소개받은 거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 해명대로 하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친척집이라고 일부러 거짓말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해명을 보면은 친척집이라고 해서 얻는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시. 예. 없는 다만 이제 아직 그 사실관계가 아마 청문 나중에 더 나올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의문스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 학교 일부러 이화여고 가기 위해서 예. 가기 위해서 주소지를 이제 이화여고가 속해 있는 학군으로 옮긴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주소지가 가만히 보면은 학교 측에서 제공한 주소지 같아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예. 그럼 학교 측에서 예. 왜 주소지까지 이게 하면 또 각별한 관계였던 그렇죠. 걸로 예.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더 소명이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얻은 어떤 사적 이익이 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한가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예. 네,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 모두 강경화 후보자도 외교부에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정통 관련 출신도 아니고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어서 뭐 그 안에 계보가 있거나 새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이죠. 예, 이방인이고 네. 김상조 공정위 후보야말로 뭐 적들로 사방에 둘러싸인 분이니까 그렇죠. 재벌들이 떨고 있죠. 나 지금 떨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보도됐고 예. 이분도 공격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 언론 예. 그리고 또 재계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어떤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이제 그 헛된 노력은 그만두라. 라는 얘기하고 싶고 오히려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과 정책을 문제 삼아라. 김상조 후보가 쓴 글 주장한 어떤 그 이론 이런 걸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 경제하고 안 맞다라거나 또는 뭐 이 다른 어떤 문제점인데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지. 왜냐면 김상조 같은 사람은 뒤져봤자 예. 안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 뒤질 거냐. 예. 뭐 지하 몇 메다까지 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헛된 노력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생각됩니다. 실제 그분이 할 일도 그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제 전반에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재계에서 전혀 반기지 않는 인사라 올 것이 왔다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어쨌든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사실 피차 일반이에요. 피차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들도 재계 안 반기거든요.
뭐 재벌들이 그렇게 이제 무소불위의 힘을 갖다 휘둘러 온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좀 바뀌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결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참여하지 않아도 이제 나머지 정당들이 참여하기로 했고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과는 될 텐데 그런 만큼 그 다음 장관들 중에 반드시 한두 명 낙마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당연히.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낙마시켜야죠. 그러나 목표를 갖다가 한두 명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정하고 뭐 그러면 낙마할 사유가 안 되더라도 낙마시키겠다. 사실 장관부터는 그 국회 동의 없이도 그렇죠. 그 정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예. 그래서 너무 그런 걸 기계적으로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하도 지금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혹은 인사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뭐 네. 이게 근데 저는 그런 정치를 좀 이제는 그런 정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고 없으면은 흔쾌하게 이렇게 동의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야당이니까 무조건 상책이 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억지 정치를 갖다가 이제 좀 그 후진국 정치를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이 후진당이면은 그 당은 그냥 해산하든가 현 정치의 그 수준을 갖다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이제 당을 없애버려야죠. 당을 없애. 예, 뭐 근데 강제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 국민들이 없애주셔야죠. 흔쾌하게 동의해줬다가는 이제 이 정부의 인기만 더 올라가고 본인들의 존립 기반이 이제 흔들리고 무너질까봐. 저는 잘한 걸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 인기만 올라가는 건 아니라 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자기들도 좋은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당이 정부에 제대로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견제도 했다가 협조도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환호하는 거거든요. 협조할 일은 협조할 때. 근데 이제 항상 반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게 전통의 이제 야당의 인식이죠, 사실. 아니 뭐 대지 발전제 같은 거 그냥 넘어간 당이 무슨 뭐 할 말이 있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표님이 이제 한마디 해주실 사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자 폭탄. 저는 이걸 문자 항의 혹은 쏟아지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문자 세례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소고발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국민당에서는. 이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일반 개인들, 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개인 인신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공의 공범이죠. 역할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공공의 비판은 예. 그것이 과도할 수도 있고 자기가 볼 때 수용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역으로 이제 문제 삼는다. 예를 들면은 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수용하기 힘든 비판을 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런 비판을 해? 그래서 공인은 명예훼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야 된다. 공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없다. 그러니까 비판이 지나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개인의 명예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공공의 역할에 자기 몸을 던졌다면은 그건 각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글쎄요. 저는 하여튼 문자 보냈다고 노래 불렀다고 뭐 어떤 특정한 노래 못 부르게 하는 것도 그 우매한 짓이지만은 특정한 문자는 보내지 말라는 것도 좀 문자에 대한 좀 모독이 아닌가. 시민들이 이제 정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한 거거든요, 이게. 지난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가지 않으니까 소위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는 문자 항의 혹은 문자 세례는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도대체 탄핵시켜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 않고 정치인도 우왕좌왕하니까 그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답답하니까요. 그러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엄청난 문자들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스스로 학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무슨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 뭐 화인병 던진 것도 아니고 네. 문자 많이 보내가지고 결국 손해 보는 거는 이제
이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예, 그 불편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0통 정도 보내면은 충전의 어떤 그런 이제 수고가 있긴 한데, 그러나 저는 뭐 그런 방식은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예. 뭐 시민들도 조금 점점 더 세련되어져 가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 현상을 못 따라잡고 이게 자신에 대해서 아마도 어딘가에 모여서 특정한 세력이 일시에 보내는 폭탄처럼 여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자 이외에도 저는 이제 뭐 트위터를 제가 뭐 팔로워가 9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아예 저는 뭐 트위터로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와요. 근데 그거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잖아요. 문자는 본인만 보지만은 이거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상황인데 더 아플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공개적으로 얻어맞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트위터하면서 단 한 명도 블락 처리 안 했어요. 이때까지 받아본 비난이나 욕설 중에 가장 마음이 와닿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멘붕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욱했다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주로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저는 이제 몹시 심한 거는 좋아요 누릅니다. 몹시 심한 건 오히려. 네, 왜냐하면 좋아요 누르면은 그게 저장이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몹시 심한 거는 이제 이렇게 심한 것도 있었다는 걸 제가 되새기기 위해서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안 그러면 그거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물게 뭐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는 좋아요를. 예, 그 등이 안에 드는 거는 등이 안에. 예, 좋아요 딱 눌러가지고 순위 안에 드는 것 중에 그리고 본인에게도 그럼 전달이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 날려보낸 욕설이 그 당사자에 의해서 좋아요 선정이 됐다. 당황스럽죠. 예. 아니 뭐 더 노력하겠죠 이제 그분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소개해 주실 건 없냐고요. 저희도 방송하고 나면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PD와 저희 사장님까지 모두 다 불려 나와서 다 관둔하는 문자를 자주 받거든요. 예, 근데 뭐 저는 글쎄 제 머리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걸 일일이 기억하고 어떻게 삽니까? 다만 그래서 이제 저장해 놓고 뭐 필요할 땐 들여다 보겠지만 가끔씩 내가 이런 소리까지. 근데 제가 더 원칙이 있었어요. 그 트위터 시작할 때부터 어느 누구도 이 블락 차단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뭔가 무슨 얘기든 다 듣겠다는 얘기죠. 정치는 그래야 되죠, 사실.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단 한 명도 차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인 것도 차단하지 않는데 혼자 보는 문자 가지고 이렇게 징징거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혼 좀 그렇죠. 내주세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뭐 주먹을 날린 것도 아니고 돌멩이 던진 것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는 상당한 문명의 행위죠. 문명적 행위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면상을 가격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자 폭탄은 용어 자체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문자 샤워, 문자 세례, 문자 항의, 내용 기준으로 보자면 문자 항의인 것이고, 행위의 의미를 보자면 문자 참여인 것이고, 그리고 뭐 숫자가 많다면 문자 세례 정도를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편지를 갖다가 뭐 길게 써서 보냈다 해서 처벌받거나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편지를 많이 보냈다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자 보내는 것도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의견 표시를 정치인은 할 수 있죠.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욕설도 등장을 할 텐데, 저는 이제 그 욕설은 가능하면 자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할 수는 있으나, 길 가다가 욕먹는 것보다 나아요. 실제로 그런 정도로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실제 그 정치인 눈앞에 있으면 대놓고 욕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격한 반응이 있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화제인데. 사실 이 특수활동비는 그 법 취지가 그야말로 기밀에 속하는 그런 이제 수사나 조사를 하기 위한 특수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수증 처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도록 제한해 놓은 건데 그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오히려 업무 추진 경비라거나 다른 어떤 항목으로 그래서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가가 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이 위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략 그렇게 관행처럼 급여에 얹어주는 돈을 빼고도 대략 20억 이상이 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청와대에서. 예, 1월부터 5월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사이에 쓰여진 특수활동비 중에 한 20여억 원 정도는 도대체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제 관례대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돈 봉투로 나눠 먹는 돈 이외에도 돈이 많이 쓰여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로서는 소위 말하는 그 탄핵 정국에 대한 방어용, 예. 그러니까 뭐 자기를 지지하는 부대에다가 돈을 갖다가 준다거나,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놓고 공개하기 힘든 그런 활동을 위해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거 따져봐야 되겠죠. 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김병기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실토를 했었거든요. 국정원 시절에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지원한 바가 있다고. 평시에도 그랬다면 정권의 존망이 걸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야말로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수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쓰였을 가능성을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게 정권 예를 들면은 국정원이 원래의 임무대로 뭐 대북 첩보 활동이라거나 또는 외국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밀 활동이라거나 이런데 특수활동비를 쓰는 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국정원은 정치에도 개입 못하게 돼 있는데 특정 정치 세력의 정권 안보를 위해 가지고 또는 정치 공작을 위해 과거에는 보면 야당 의원들 매수하는 데 또 그런 돈 쓰여진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극우 세력들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들의 어떤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국정원의 어떤 특수활동비나 또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여졌다면 이건 반드시 밝혀내고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는 이번 20억 모자란다고 하는 대략 활동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후보자도 국정원장 후보자도 밝히고 있지만은 전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댓글 부대를 가동시킨 데 대한 조사를 한다. 저는 그 과정에서 그거 다 비용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그런 특수활동비에서 그 비용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운영 비용까지도 다 이렇게 함께 조사가 돼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수활동비 얘기하다 보니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홍준표 전 전남지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다 내 돈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해명한 적이 있는데. 그래, 그거 참, 공인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놀랍고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 집 불 질러놓고 내 집이니까 내가 불 질러도 되지 않느냐. 자기 집이라도 불 지르면 현저 건조물 방화죄예요.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한 돈인데 지금 국회 관행이 국회가 우리 전체 사실은 8천억이 넘는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회가 쓰고 있는 거는 1%밖에 안 돼요. 85억 정도, 80억 정도 되니까. 사람 숫자로 보면 좀 적은 편이긴 예, 적은 편이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수당 원내대표 한 달에 5천만 원을 주는데 사실 그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는 쪽에서 이체하지 말고 현찰로 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관행이에요, 그게. 5천만 원을 현찰로 매달 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도 몰라요. 그 돈을 갖다가. 하느님은 존재하면 아시겠죠. 예. 본인만 아는 건데 그 돈을 갖다가 정당하게 쓰여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걸 갖다가 집에다 갖다 줘놓고 그 중에 쓰고 남은 걸 갖다가 집에다 갖다 줘놓고 그러면 그게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100% 횡령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돈 내가 썼다라고 그렇게 이른바 그래도 사법고시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거.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저는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국회 사무처가 환수해야 됩니다. 액수가 특정됐나요, 혹시?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라도 본인이 얼마였다라고 이제 실토를 해야 되고, 반납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강제 환수 조치에 국회 사무처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게. 예. 그런데 대선 후보 토론 때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제 대선이 지났으니까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도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수활동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는 귀국할 텐데 대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 경선에 나갈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 당이 누가 되든 하여튼 그분은 뭐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꽤 있지 않겠는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하기가? 글쎄요, 이제, 뭐, 정치가 좀 재미있어지긴 하겠죠. 저희가 한번 두 분의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그건 사양하십니까? 뭐, 제가 뭐, 누구를 사양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저는 뭐, 편식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 도지사가 돌아오면, 도지사가 빅매치를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제 코너입니다. 오늘 한 분은 그런데, 저 시대에 못 나오시고 전화 연결입니다. 여당이 대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왜? 정유라 영혼털이 전문가 안민석입니다. 영혼털이 전문가. 의원님 왜 갑자기 말씀도 없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제가 북콘서트를 어제 울산에서 하고요. 또 오늘 또 부산에서 북콘서트가 있어서 못 올라갔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곤해서 강행군하기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배신인데요. 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2시간 연속으로 저희가 테마 음악을 드렸었는데, 세 타령을. 저희가 이제 너무하다고 하셔가지고, 선택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요로 할까요? 팝으로 할까요? 뭐,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내 선택에 의해서 뭐, 판단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부드럽게. 공장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부드럽게 팝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어제 김연아 잠시만 의원님 기다려주세요. 혼자서만 네. 투표를 한 거 보니까 아직 김성태 의원님께서 김연아 의원님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안민석 의원님, 행동을 안 하셔서 참 음악 유감이었어요. 나올 차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등장음악이 필요합니다. 참, 뭐, 저게요. 합성. 엘칸드로 파사, 철새는 날아가고, 맞죠? 네. 대학교 때 좋아했던 팝송인데요. 네, 내용이 이제 새가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네, 엘칸드로 파사, 맞죠? 네, 맞습니다. 엘콘. 네. 아이고, 좋습니다. 저희가 서정적으로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너무 새 타령이 너무 직접적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엘콘 봤어? 아주 아침에 품격 있는 노래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깔끔합니다. 네. 품격 있고. 참고로 콘도로는 남미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공장장, 뭐, 언제까지 그렇게 즐기는지 한번 봅시다. 뭐, 지금 무슨 말이든지 좋아요. 즐기는지. 뭐,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나도 많이. 아니, 김성태 의원님 이 노래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만, 옛날에 80년대 굉장히 우리가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요.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저도 이 팝송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어폰을 하셔야지 안민석 의원이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자, 이어폰을 해주시고. 예. 안민석 의원님, 네. 이 스튜디오 상황과 상관없이 혼자 떠들지 마시고요. 같이 가주십시오. 자, 하여튼 저희가 이제 서정적인 음악, 남미에서 가장 큰 새, 산으로 날아간다는 내용,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아무래도 총리 인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과정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여실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참에 문재인 정권과 또 민주당 우리 의원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지지와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고 뒷받침된 그런 정당으로서 인사검증을 실시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과정을 가졌다면 이는 결코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아직 저희 자유한국당이 야당인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국민적 실망이 여전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모든 것이 일방통행식으로 용인되는 것, 그런 상황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표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 독재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구조와 또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스스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부인 그림 그 전시회라든지, 뭐 솔직히 현직 지사가 자기 부인의 그림 전시회에 참석해서 악수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뭡니까? 과거 기준이라면 충분히 낭만할 사안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적 이런 신뢰와 기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 총리 낙마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그때 민주당은 낙마를 시켰는데 저희들은 낙마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주소죠. 자, 여당 사선 의원님 수도권. 네. 예. 김연아 의원님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표결 보이콧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표결에 참석하셔서 찬석표를 던졌잖아요. 예. 저는 이분이 찬성 던진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외로운 일은 결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여든 야든 앞으로 당론으로 온 개개인의 자유 의사를 짓밟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으면 좋겠고요. 어제 김연아 의원처럼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그렇게 소신 있는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고요. 자,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몇몇의 문제 분명히 흠결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위장전입도 투기 목적과 자녀의 좋은 학군을 위한 위장전입,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과감히 배제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이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 사이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프레임 짜는 거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개혁 경쟁을 함께 치열하게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을 여야가 함께 선의 경쟁을 해야 될 때고요. 따라서 국무총리 인준도 제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였으면은 이거 통 크게 통과시켜 주자. 물론 잘못은 지적을 하되 통 크게 통과시켜 주고, 단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또 함께 우리가 국가 개혁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을 통 크게 협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대단한 또 흠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인준을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주자, 그런 프레임을 짰어야 되는데, 이건 발목 잡기식의 어제 보이콧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수렁에 빠진 그런 결과,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그런 결과라고. 수도권 사선 의원님 말이 너무 길고 재미없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참 세상 객세지감이고 참 세상 변한 거 실감합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저런 발언을 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과거 MB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다 그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지금 시급하다, 하급하다. 하루빨리 국무총리 인준 국회에서 처리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늘 상투적으로 하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아니, 박근혜 정권, MB 정권과 우리 노무현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같은 선에서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공장장님 엘칸도로 박근혜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잘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8개월 동안 무려 총리 인준의 공백이 8개월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박근혜 정권에서는 예. 그만큼 총리 후보자들이 지명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만큼 총리 절차는 인준 절차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뭐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분명히 인사 이 청문회를 지금 해나가는 그런 원내 전략이라든지 또 야당으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자성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 그런 나태함이나 안일함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이제 반문하고 반성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전략이나 구상 이 자체가 과거 민주당의 반의 반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퇴장만 어제 하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있어야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밟듯이 야당도 야당답게 역할을 하려면은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와 비판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암담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뼈를 깎는 자성과 또 반성 속에서 새로이 거듭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하지 않고 아예 퇴장한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참여해서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략을 아예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가지고 피켓팅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런 거죠. 본회의장에 들어앉아서 표결에 참여하면은 인정하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 인준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개개인이 이낙연 총리 인준 자체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 입장만 남는 것이고 표결에 이렇게 참여하는 순간 그 총리 인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서 청문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그때도 참여를 안 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만일 찬성 반대로 한다면은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아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그럼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야당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뢰를 잃고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서 예. 야당 역할을 못했다고 하시는 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총리 인준이 사실은 역대 가장 빨리 통과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마 요 근래 한 20여 년 동안 맞습니다. 가장 빨리 통과된 YS 겁니다. 정부부터 DJ 정부 쭉 그치쯤이면 한 20년 동안에 가장 빠르게 통과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사태로 이 국정 공백과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이었어라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에 지금 제1야당으로서 볼멘 소리로 반대를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협조하는 거죠. 지지율이 너무 밀려서 사실은 총리 인준도 그렇게 밀려서 가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처럼 몸으로 또 아예 국회의장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고 또 의원들이 또 의장석을 증가하고 이런 방식 하면은 자유한국당 완전 이제 해체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원래 근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신뢰를 잃어서 야당 역할을 할 때 이 몰아붙이는 힘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야당이라는 것은 정의롭고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또 대정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그게 현실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아직까지 최순실 사태의 그런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 앞으로도 이제 장관 인사 청문회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후보자도 분명히 있지만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차 잘못하면은 국민적 지지 기반하에서 이런 문재인 정권의 독재 포퓰리즘에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이건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이 높은 지지율에 흠뻑 빠져서 독재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런 걱정이시다. 예. 예. 그 당내 친박 비박 문제는 해결 지금 안 되고 있죠. 아직도 당권 문제. 의미 없습니다. 그건 뭐 언론에서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도지사가 당대표 됩니까? 이제는 뭐 본인도 아직까지 뭐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것도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만약 한다면은. 4일날 귀국하고 난 이후에 네. 뭐 당권 도전 의사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유력하고 유력합니까? 네. 또 뭐 다른 분들도 아마 참여하는데 결과는 뭐 지켜봐야죠. 안민석 의원님? 네. 스튜디오에 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발언기가 적지 않습니까? 전공 분야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전공 분야,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서 전공 분야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네. 예. 앞으로 정유라 씨가 귀국한 마당에 이제 안민석 의원님의 앞으로의 아젠다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아젠다가 아니라 이제 어제 정유라의 귀국으로 네. 누구보다도 제가 좀 많은 소회가 깊은데요. 네. 사실은 작년 12월 14일 밤에 예. 특검에 제보를 드렸어요. 정유라의 소재지 관련해서. 그리고 바로 이제 정유라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됐던 겁니다. 예. 그로부터 6개월이 걸렸어요. 정유라를 국내에 소환하는데, 못 데려온 게 아니라 안 데려온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걸 검찰 내부를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유라의 귀국은 새로운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시즌 1에서는, 국정농단 진실을 밝혔다고 그러면은 이제 시즌 2에서는 예. 저들의 은닉 재산, 어마어마한 은닉 재산, 저것을 검찰이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은닉재산이요? 네. 의원님, 이런 은닉재산 추적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팀이 팀이 지금 있습니까? 현재 밝혀낸 것은 빙산일각이라고 보고요. 페이퍼 컴퍼니 4,500개를 저희들이 지금 밝혀냈지만은 이것도 역시 공권력에 의한 수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밝혀내고 저희들이 밝혀낸 것보다도 몇 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독일에서만 찾아냈지만은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류신테인 이런 나라들에서도 곳곳에 은닉재산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은닉재산의 전체 실체는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씨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정유라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정유라 씨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까요? 이것에 저들의 이제 가계들을 보면요. 가게도요. 예. 최태민이가 최순실에게 모든 것을 승계를 했고 예. 그리고 최순실이가 정유라에게 승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들은 철저하게 재산 없다. 최순실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독일의 재산이 얼마 있느냐? 하나도 없다. 있으면 다 찾아서 안 의원님 가지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희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냈지 않습니까? 저들은 끝까지 숨기는 재산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숨기려는 저 악의 세력과 이 재산을 찾아내는 국민검찰, 더 이상 정치검찰이 아니죠. 국민검찰과의 전쟁, 이것이 끝나지 않은 전쟁 시즌2의 핵심이라고 보고 따라서 오늘 정유라는 구속을 시켜서 이 은닉재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시즌2가 철저하게 수사되고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은닉재산 관련 이야기들은 언제쯤 터집니까? 저희가 언제쯤 기대하면 됩니까?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시작했어요? 울산 네. 북콘서트에서 그걸 발표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부산에서 제가
제가 전국을 이제 어제부터 돌면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왜 이 은닉재산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환수하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특별법으로 그리고 최순실 재산의 뿌리가 박정희 비자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미국 CIA가 밝혀낸 미국 미의회의 프레이즈 보고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순실의 은닉재산 몰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께서 혼자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특치가 흔들 거라는 그런 우려와 부담감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섣불리 이 칼을 못 꺼내실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왜 최순실 재산 몰수를 하지 않느냐, 왜 특별법 제정을 하지 못하느냐, 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형식을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북콘서트 형식으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그냥 북콘서트는 책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 안민석 의원께서 아니 책을 많이 팔아야지 우리가 다시 또 독일 갈 여비를 마련할 거 아닙니까? 책을 많이 북콘서트를 통해서 뭐 전국적인 이제 사상 민주당 내에 본인이 이제 차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보예요, 이 사람은. 무슨 차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마 당권부터 당대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 좀 전에 말씀처럼 안민석 의원이 당대표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이러시면요. 북콘서트 하는 사람 치고 당권 도전 안 한 사람 없어요. 아니, 그거 의원 출마할 때도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당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여유와 품격을 찾기 위해 가지고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제가 뉴스공장에 기타 들고 나가서 엘칸도로 파사를 제가 연주를. 알겠고요, 의원님. 의원님 당대표 나가십니까? 저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이것을 국민과 함께 제정하는데 관심이 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무런 욕심도 생각도 없습니다. 혹시 특별법 제정하고 저는 크다란 정치적인 결단을 의원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말도 잘 안 나오네. 1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안민석 의원께서 최순실 은닉에 대해서 은닉 재산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안민석 의원이 확보한 그런 자료나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 이게 다 줘야 됩니다. 줘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권을 잡은 마당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함께 하실 거죠, 김성태 의원님도? 그러니까 좋아요. 저희들도 약속하시죠. 정유라가 어제 귀국했습니다마는 능력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이 한마디에 정권이 날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은닉 재산을 찾고 또 해외로 빼돌린 그 재산을 최근까지 관리하고 써왔던 사람으로 약속하시죠. 들은 또 대통령의 해명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면은 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장 전입이 부동산 취득이나 혹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감점 요인 정도다.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한 불법 행위. 또 뭐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하면요. 그 사는 곳으로 옮기면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신고 안 하면은 3년 이하 내지 1,000만 원 이하 엄청나게 셉니다. 센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출했다. 가출하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안 들어가고 있다. 그 주민등록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하루만 늦어도 위장 전입이 됩니다. 방송에서 그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있죠. 그분들 전부 다 위장 전입이에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산에 가서 그냥 그 산에다 주민등록 하진 않았을 테니까. 주소지가 불일치하면 그거를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가 위장 전입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그런 생활상 하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주소 불일치. 이라면은 그것은 좀 감안해 줘야 된다고 보고 다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살지 않는 곳에 산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농지 같은 경우 농사 짓는 땅은 살지 않으면은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 투기성
이익을 얻기 위한 거라거나 또는 이제 학교 같은데 네, 뭐 이제 소위 파락군 같은데. 예, 그렇죠. 네.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은 저는 이 부분을 좀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봐야 되는 게 그게 국민들이 또 눈높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최근 한 10여 년간 2005년 이제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최근 10여 년간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일반이 가진 인상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예. 그리고 왜 그 위장 전입을 했냐고 했더니 이제 땅을 사랑해서였던가요? 예. 그런 케이스들이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근데 이번 케이스는 명언이었죠. 땅을 사랑해. 땅을 사랑해서, 예. 땅에 묻어줘, 뭐 이런. 예. 그런 케이스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딱 엮여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협조하는 게 맞겠다고 이제 판단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김상조 공정위 후보라든가 이분들을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은 이제 정권 초반에 항상 기싸움의 일환으로도 누군가 한두 명은 꼭 남아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저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 보고요. 그리고 정권 초기니까 좀 봐주자도 전 그런 필요도 없다 봅니다. 예. 냉정하게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인준 안 할 사유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인준을 반대할 이유가 안 되니까 인준을 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장을 거꾸로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떨어뜨리냐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현행법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어떠한 불법적인 뭘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구리에서 예. 구리에 살다가 부인이 저기 지방으로 이렇게 전근 가게 돼가지고 예. 애를 돌보기 힘드니까 이제 구리시에 있는 또 다른 주소지로 친척집으로 친척집으로. 옮겼는데 예. 그걸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게 되니까 아예 부인이 직업을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그 구리로 올라와서 이런 사람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신원석 그 당시에 이제 자무부 시장 연구원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금통위원 중에 한 사람인 신인석 박사랑도 친하고 그런 사이인데 그 사람이 청와대 뜻이라네요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게 꼬치꼬치 물으면 본인도 좀 얘기하기가 곤란하겠다 싶어서 제가 더 이상 묻질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알려진 것에 의하면 그 박창균 교수한테 그런 얘기를 전한 사람은 금통위원이었던 신인석 박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흘려들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관계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사안의 결정권자들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청와대가 여기 개입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었다 이렇게 보신 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생각하고 자시후간에 나는 박창균 교수한테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었으니까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사실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왜냐하면 어제 발언 관련해서만 제가 여쭤보느라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방송에 주기적으로 나오셔서 가끔 경제 사안도 짚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바쁘십니까? 바쁘진 않은데 김호준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때 저로서는 별로 하고 싶은 일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네. 이 재벌 총수 구속하거나 법적 처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로 보시기에? 일단은 전자의 지금 반도체 그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신정부 들어서는 것에 따른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저평가 요인이 일부 좀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게요. 네. 아쉽게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든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요 전화 끊고 다시 통화하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이었습니다. 뉴스공장 최고의 인기 코너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아직도. 지난 시간에는 노회찬의 노회찬이라고.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냥 무명 코너로 하겠습니다. 요즘 큰 이슈는 일단 인사 관련이죠. 네네. 예. 인사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자 인준은 정의당은 협조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일단 뭐 위장 전입은 현행 그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예. 예,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뭐 소위 말하는 감점 요인은 돼도 예. 실격 처리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도 보면 운전자 중과실이 11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보면 과태료 처분부터 시작해서 운전면허 정지까지 그렇죠. 또는 면허 취소까지 예. 그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낙연 후보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5대 원칙에 이제 위배된다거나 또는 현행법 위반되는 사실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총리 인준을 갖다가 반대해야 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 말에 대해서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발언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른 분입니다.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시고 제가 알기로 그리고 느끼기로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번잡한 거 싫어하고 구질구질한 거 싫어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가장 번잡하고 구질구질한 정치적 사안 연루가 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일단 본인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건부터 좀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국내 22개 증권사 다 합병에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하나투자증권에서만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 시끄러워질 거를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왜 삼성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반대를 하셨습니까? 시끄러워질 거라는 건 알기는 했죠. 그렇지만 워낙 뻔한 얘기인데 다들 부안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결탁하는 것 같아서 심통이 나가지고. 심통이 나서? 뻔한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서. 네. 굳이 꼭 나서서 하셨군요. 예. 승질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승질이 못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되짚어보기 위해서 그 이전 사건 하나를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SK와 SK CNC 합병 때. 네. 네. 국민연금은 이제 반대를 했어요. 삼성권과는 반대로. 다르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민연금의 위원회가 반대를 했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 김어준 씨도 잘 아시는 건데, 굳이 저한테. 전문가하면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의 투자본부에서 의결권 전문 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반대를 했고 그 반대 의견을 존중을 해서 국민연금은 그 합병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자문 행사 전문위원은 외부 위원이었죠. 국민연금 바깥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외부 전문가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그러자 소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경우에 굳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었는데 예. SK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을 했고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나 뭐 정부도 그 SK에서 그런 식으로 의결권 그 행사 전문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행동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못했다가 예. SK 반대를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갑자기 예상했던 작전이 이제 틀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무리한 짓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외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SK와 SK CNC 합병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고 하자. 국민연금 내부의 위원인 내부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병이 안 되는 걸 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 루트를 타면 안 되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 같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SK는 합병이 됐어요. 결국은,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소위 재벌이나 그 정부의 그 눈치를 안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이게 소위 관변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위원회에서 예. 그렇게 독립성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제 나름 지각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부터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 반대 의견을 내셨고 심통이 나서 다들 뻔한데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니요, 심통이 나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통이 나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보고서를 그러니까 보고서를 왜 내지를 않느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저희 리서치 센터의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한테는 얘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보고서를 내고 보고서가 이제 합병 반대로 나가고 나서 대표에서 물러나셨잖아요. 근데 그 물러가는 과정이 압력이 있었다라고 짧게 말씀하셨는데 청문회에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러나는 과정을? 아이고 지나간 얘기 자꾸 물어보세요. 참. 뭐 내고 나서 그거 갖고 하나그룹에서 시비를 걸고 물러나라는 소리를 하고 했지만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임을 하고 주총을 해서 새로 해야 되니까 소위 곱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로 이제 언론에 가서 얘네들 봐라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네들도 뒤가 구리니까는 꼬리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까지 하고서는 그만뒀죠. 물러나라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처음에는 경영실장 김춘수 사장이 장충기 삼성 사장으로부터 불평 전화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말을 했는데 약속하지 않으셨고 1차 보고서 이후에 2차 보고서까지 내셨고 거꾸로 예 그래서 김현배 하나생명 부회장이 2차 보고서 때문에 삼성 구조부원이 격앙돼 있다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본인이 법대로 하시라고 네. 이게 제가 아는 전문데 대충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법대로 못했어요. 예, 법대로 못하셨고 그쪽에서도 처음 언론에 알려진 것은 대표님이 네. 우리나라 재벌이 조직폭력배 같은 운영 방식이라고 지난 12월에 청문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론에 화제가 된 것이 어제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이제 일축을 하셨다고 특검에서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왜 정신 나간 발언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합병에 대해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옳고 그러든 간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대통령의 직무에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자들 모아놓은 데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갖다 직접 하는 걸 보고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전양반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애초에 법의식이 박약해서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그냥 술술술 말을 낸다. 그런 저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기속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의 이제 근저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자기나 또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지시를 내려도 되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정신 나간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의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써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들의 그 돈을 관리를 하는 거 관리를 할 때는 최대한 그 맡긴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적어도 그 자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라든가 아니면 투자 행위에 있어서는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뭐 확실히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찬성하라고 시켰어? 안 시켰어? 대답하면 되잖아요. 왜 애매하게 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막상 또 물어보면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올바른 정책 결정이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맡긴 사람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을 위해 그 돈을 쓰냐. 뭐 이런 지적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실제 그러면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정할 때 이제 들으신 얘기가 청와대에서 여보세요? 네네 들리십니까? 네,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따져봐야 할 게 그렇다면 네.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아니냐인데 네. 들으신 이야기는 청와대의 뜻이라고 들으셨다면서요? 네. 그게 2015년 7월 10일 날 투자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의결권 전문위원회에서는 자기들한테 회부하는 걸 하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예.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 4월쯤 지나서 그 위원 중에 한 명인 중앙대학교의 박창균 교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왜 그랬다고 하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창균 교수가 청와대 뜻이라고 하네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창균 교수는 근데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았는데 그러고 끊었는데 그 이유는 박창균 교수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후배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박근혜 캠프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그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경제학자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KDI 출신이고 그래서 안종범, 문영표,